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강현재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항상 특보를 전해드리면서 국정농단 사건 파트와 조기자선 국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항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결해서 항상 봐야 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오늘이 본격적인 다선 선거전이 막이 오른 날인데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인데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방침이 좀 정해지기도 해서 이 부분을 또 먼저 어쩔 수 없이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과거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거론됐던 얘기가 있죠.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취지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자신의 정치적 입문에 대한 배경과 동기가 되는 부친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최후 진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실제로 자신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그 법리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다분히 그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최후 진술에 똑같은 얘기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것을 법리적으로 이끌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의도, 정치전을 끌고 와서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하는 명분들을 축적함으로써 향후의 정치적 부활을 위한 명분 축적에 나서는 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버지를 얘기했다는 건 결백을 호소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한 5분간 준비한 원고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켜오신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까? 네.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예. 생각뿐이었다는 말에 주셔야 돼요. 생각만 하신 거죠. 행동은 달리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달랐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싶긴 했지만은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았던 대통령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현대차 광고라든지 최순실 문제라든지 이재용 독대에서 처음에 정유라 지원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두 번째 지원해주니까 그때서는 굉장히 풀어져서 우호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느냐.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이 의도가 순수했다고 자꾸 강조함으로써 이 보수의 표가 아직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TK에서 지금 보수표가 지금 14%,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승민, 홍준표 10%. 여기에 이렇게 보수가 질이 멸렬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문제점을 훌훌 털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수가 자기 길을 찾는데 아직도 분열되고 제 길을 못 찾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확증 편향이라고 있죠.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건 안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미래에 나쁜 영향 끼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더 큰 걱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도 불리하고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의미에 봤을 때도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아버지 키워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떤 행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자, 지금 영장실질심사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렇게 1심 재판에서 최후 진술도 아니고 영장실질심사는 그야말로 법리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죄에 있어서 혐의에 있어서의 검찰이 소명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를 증명해내면 되거든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읍소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소명한 그런 그 증거에 대한 허점을 지금 하나씩 다퉈나가면서 자신을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보다 아버지의 업적이라든지 혹은 또 그런 소회, 좀 감성적인 소회 쪽에 많이 치중을 했다는 건 우리가 왜 변호사도 많이 해임을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법리 쪽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구나. 그리고 여전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이거는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또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새로운 도약을 이끌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국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 내가 어떤 것을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이야기들은 반은 내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지 네. 딴 부분이 아니다 하는 부분. 뒷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내가 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 예. 늘 언급된 부분은 또다시 거기에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으로서 자신의 그 구속은 이제 부당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엿볼 수 있는 것은 치밀한 어떤 법리 다툼은 아예 제외하고 감성적인 부분만 이렇게 치중하다간 앞으로 구속도 역시 실패했지만 그 영장에서의 어떤 이 실질심사도 실패했지만 본 재판에 재판에서도. 들어가서도 형량을 줄이거나 이런 데는 자,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가다가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네. 예. 이 감성적이고 정치적으로 느껴지는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결국은 구속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 정치인에 대한 재판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변호인들도 어떤 정치적 여론이나 정서적인 측면에 호소하는 것도 변호의 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에서 호소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그 방향성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시거나 또 자칫 최순실을 오히려 또 두둔하거나 자신의 죄를 잘못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방향에 이제 포커스를 해서 문제인 거고요. 오히려 만약에 자신을 지지했던 뭐 보수 지지자들, 예. 지난 2012년 때 과반 이상 본인에게 표를 줬던 국민들, 이분들께 호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문구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에 이제 젖어들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평소에 뭐 이렇게 미워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양식에 호소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면 저는 그런 정서적 호소는 뭐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재판에도 네.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방향성을 지금처럼 계속 자신의 어떤 그 기존에 고립된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고 아버지를 언급하고 최순실에 대해서 했던 그런 농단들이 잘못된 게 뭐가 있냐는 식의 계속 그런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법리적인 이제 혐의가 조금 바뀔 거라는 네. 뭐 뇌물액 정도의 액수가 달라질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강윤재 변호사께서 이것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께는 300억 상당의 삼성 뇌물 외에 이제 롯데, SK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애초에 그 모금에 이제 응하기로 약속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진 않았지만요. 근데 이 재단에 약속하기로 했던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서 기업들에 이렇게 할당을 주듯이 했던 그 금액들을 포함시킨다면 이제 뇌물액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뇌물액수가 높아지면은 그 관련된 형량 자체가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좀 검찰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처벌 의지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시도 또 실제로 뭐 그것과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뇌물죄 부분과 그 액수 부분에 대해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현재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SK는 제외되고 롯데는 예,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혐의가 부분- 추가될 가능성이 예,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수사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 기업마다도 이번 경우에 보면은 이 안종범 수석의 지시라든지 압박에 대한 대응 태도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대기업 사이에 이런 모종의 이제 뇌물죄들이 지금 성사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예, 예.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유지하려면 건건히 봐야 되거든요.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될 기업들도 지금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소장의 내용도 구체적인 그 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실들이 건건히 다 달라지고 새롭게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떤 그 대응했던 태도에 대해서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기소해서 재판 유죄를 받아내기에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예, 예. 말씀드리면 두 기업의 차이는 사실상 그들의 태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여져요. 지금 사실 SK그룹에서는 모 임원을 거의 정말 이렇게 띄워줘야 될 상황이에요. 아마 급속 승진을 시켜줘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최순실 쪽에서 추가 출연을 요구해서 박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추가 출연을 요구했을 때 그걸 갖고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임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 한 축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나중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SK 측에서는 그것을 일단 거부를 하고 대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좀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추가 출연을 거부한 모양새가 그랬죠. 됐거든요. 그런데 롯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롯데는 일단 70억은 출연을 들어줬는데 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받았다. 네. 그러니까 돌려받은 거는 사실 롯데의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지로 얘기한다면 SK 측에서는 사실은 그 추가 거부한 출연을 모양새가 거부한 됐으니까. 모습.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그런 이 형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또는 이것이 추가되는 부분, 뇌물죄로 추가되는 부분에서 두 기업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검찰로 넘길 때는 430억 그 뇌물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걸었는데 예. 거기에 오늘 얼마가 추가되느냐가 관점이죠. 그러니까 롯데 70억은 다시 돌려받았지만 일단은 뇌물 수수로 롯데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허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일단은 수수해서 돌려줬지만 예. 뇌물 수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되는 거고 SK는 방금 이 실장 말씀하신 대로 돈을 80억을 요구했는데 30억으로 깎으려다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주고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은 뇌물은 요구만 해도 뇌물죄가 되니까 예. 이 한쪽은 뇌물 수수, 롯데는 뇌물 수수, SK는 뇌물 요구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서 430억에서 150억이 추가로 되느냐. 예, 예. 오늘 요게 기소의 그렇죠.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재판 관련해서만 짧게 좀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재판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최순실 있던데. 원래는 뭐 최순실 씨의 그러니까 뇌물을 받게 되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게 순리에 맞는데 예.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도 오늘 기소가 되고 나면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대선이 끝날 때까지 5월 9일까지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는 이미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마 최순실 씨가 먼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병합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도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특검법에 따라 이제 수사되고 기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재판이 가급적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신속하게 종료하도록 또 특검법에 되어 네네.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늦게 지금 기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진행됐던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먼저 판단을 따로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처음으로 나오는 그 재판 선고의 결과가 또 뒤에 있고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후보 등록자를 보니까 15명입니다. 일단 사상 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4대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12명이었죠. 네. 그때도 제 기억에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후보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나는데 예. 이번에도 12명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었는데 보니까 15명. 예. 그러면 사상 최대의 어떤 네. 그런 뭐 선거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더군다나 보궐선거예요. 갑작스럽게 치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12월이면 굉장히 준비할 시간도 많고 뭐 각 우리가 참 익숙지 아니한 네. 소수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런 준비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까지 보궐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전혀 이름 모를 정당도 이번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아 네. 그만큼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다당제의 어떤 가능성도 많이 있구나. 예. 꼭 뭐 15개 정당이어서 다당제는 아니지만 네. 그만큼 다양한 갈등, 다양한 어떤 계층, 다양한 어떤 욕망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참여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뭐 최다라고 하니까 그런 후보가 등록하게 된 배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촛불 집회와 탄핵의 그 열풍 그 와중에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탄핵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일이
대해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질풍과 노도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기존 정치권이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옛날에는 보수 40%, 진보 40%, 중도 의견 없는 게 20%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중도 진보가 좀 보수하고 좀 색깔이 좀 애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기존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에 나온 민심을 정당이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그 태극기 민심을 대표해서 나오고 또 저 남재준 국정원장이요? 네, 전- 남재준 예. 국정원장 같은 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안보 위기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아주 그 대쪽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 또 그걸 대표해서 나오고 하니까 15명이나 나온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민심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예. 정치 세력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좋아서 투표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싫어서 덜 싫은 사람이 투표하는 그런 경향으로도 흐르는 경향이 좀 많지 않겠냐 예. 이렇게 좀 내다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잔치상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후보는 15명이 나왔지만 예전에 후보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구도가 간명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최소한 3자 대결, 3강 구도 내지는 안 되면 한 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도 하는 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매우 낮음에 따라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간의 대결로 되었기 때문에 네. 후보는 15명 이상 많아졌지만 오히려 구도는 간명해졌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아무래도 먼저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포스터가 지금 보시고 네. 계시지만 눈에 띄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 매일같이 정치 기사를 또 관련한 지금은 많이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서 이 하나에 좀 집약해서 보여진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호 1번이죠. 기호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규격이나 양식은 다 지킨 것 같은데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분이죠. 적폐청산이랄지 이런 내세워왔던 슬로건이 좀 빠졌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안정감을 최대한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진보 야권의 고정 지지층들 결집은 충분히 이뤄냈는데 이것이 대선이 3자 구도이면 야권 진보층의 40% 정도의 득표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용적인 양자 구도다 보니 40% 가지고는 당선 가능성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 즉 51%의 산술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보 야권 색채를 줄이고 중도의 확장성을 위해서 기호도 1번이고 색깔도 파란색 네. 그리고 변화나 튀는 색깔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그 원래 선거 포스터 구도에 충실한 것 같고 구호도 적폐청산 대신에 네.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예. 하는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것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시선 처리가 좀 바뀌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눈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 느낌이 부드러운 이미지예요. 네. 그 웃는 모습. 그다음에 또 하나 스스로도 이야기하지만 뽀샵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포토샵인데 보정을 안 했다는 네. 뜻으로 염색도 안 했죠? 예. 그다음에 흰머리 드러났고 전체적으로 주름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예를 들어 시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더 이렇게 다른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는 하는데 아쉬운 점은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임팩트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좀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카피는 맞는데 네. 그야말로 문재인 전 대표한테 사실은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그 확장성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더 안정감 내지는 좀 더 뭐랄까 그 안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느낌 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너무 부드러운 이미지만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비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요. 역시나 지키겠다. 또 당명의 색깔인 빨간색 사용해서 기후를 또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 안보를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키겠다 대한민국 하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안보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는 조금 차드 반대했다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에 사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주권이 중요하다고 조금 입장을 조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는 나는 초지일관 안보는 확실히 우리가 지킨다. 네. 이런 이 강력한 이미지를 주는 거와 함께 또 서민 대통령 예. 본인이 또
창녕, 경남 창녕에서도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출신이잖아요. 네. 흙수저도 안 돼서 수저가 없는 무수저 출신이라는 걸 많이 강조할 정도니까 네.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서민을 좀 강조하는 예. 그래서 가락시장부터 출발한다든가 네네.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한 이미지 또 경제 민주화라든가 또 진보나 좌측이 아니고 나는 보수 우파로서 시장 경제를 중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주려는 색깔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비호감도랄지 뭐 본인에 대해서 제가 네거티브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강성 이미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걸 뭐 서로 상의해서 웃자라고 얘기를 부드러운 하는 건 표정으로. 아니니까 예. 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라는 측면. 그렇죠. 홍준표 후보가 후보가 되기 전 지사 시절까지 있었던 거를 두 가지를 바꿨대요. 하나는 넥타이를 예. 끝까지 맨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거의 끝까지 안 매셨어요. 헐겁게 좀 헐겁게 맸었죠. 해서 예. 맨 위 단추도 끌르고 네. 좀 자유로운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을 원래 선호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니면 빨간색 폴로티 네네네. 뭐 이런 거를 입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한 번도 이걸 끊은 적이 없다. 끝까지 이거 메고 있다. 예. 그다음에 계속 웃는 이미지. 사실 좀 뭐랄까 그 독고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워낙 굳어져서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할 때 이렇게 호감 있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급적 웃어라. 그리고 네. 가급적 끝까지 이걸 매라. 이 두 가지는 약속을 지켰답니다. 그런 그 요구에 대해서. 네, 안철수 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특징점을 굳이 찾자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정당 이름이 없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 포스터는 특징점을 찾을 필요도 없이 저 자체로 굉장히 파격적인 포스터가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 두 포스터를 양쪽에 총 4개의 예. 포스터를 비교해봐도 아주 특이하고 기존의 포스터의 어떤 아까 원칙 같은 건 원래 없었어요. 선거법상 뭐 선거 규칙상 원칙은 없었지만 기존의 모든 포스터들이 지금 보시는 4분의 포스터와 같은 뭐 가슴 양식을 정도에서 유지해 보이죠. 왔거든요. 예. 예. 얼굴 크게 사진하고 번호 달고 뭐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그런 어떤 틀을 파격적으로 깨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원하면서도 막상 어떤 새로운 걸 할 때는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 본인부터 과감하게 이렇게 좀 뛰어넘겠다 이런 의지로서 이제 포스터를 선택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슬로건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은 국민의당이라는 당명이 없는 것과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소속된 정당을 다 뛰어넘고 또 슬로건이 국민이 이긴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부터가 국민의 의지였고 그리고 이 지금 선거가 이념 구도, 지역 구도를 다 뛰어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국민의 민심으로만 지금 가능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도 지금 국민의 여론상으로 깨졌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연대나 기존의 후보 단일화 같은 거 없이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모든 걸 뛰어넘는 선거를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로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정당 안에 국한되지는 않겠다 이런 네. 취지로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도 봐야 되겠죠. 네, 예, 유승민 후보 보면 보수의 새 희망이라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뭐 안보,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력을 함께 적기도 했고요. 또 역시나 당 색깔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당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준 노란색으로 기호 또 이름까지 적었고요. 노동운동의 경력을 좀 적시를 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5 후보들 오늘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먼저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 이어가죠. 아마도 이 길은 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22일 후 승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과 예환이 이 새벽 시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광화문에서
미래를 약속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 안전하게 지키는 건데 우리 이곳이 제일 그런 역할을 상징적으로 하는 데라서 찾아뵙고 저도 후보로서 각오를 다지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권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감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심상정이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 네. 관련한 어떤 뭐 출사표 공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비공식적으로 또는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이미 한번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를 두고도 계속 잡음이 일어서 TV 토론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토론이 뭐 전 세계 정치사적으로도 봐도 선거 결과에 좌우했다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인데 스탠딩 토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의미를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예, 뭐 스탠딩 토론이라는 거는 뭐 앉아서 하지 않고 서서 좀 이번에 바른정당이 스탠딩 토론하면서 국민들한테 네. 많은 관심을 모았잖아요. 물론 뭐 지지율에 좀 반영은 안 되지만은 굉장히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예. 스탠딩 토론에서 좀 격의 없이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대하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는데 자기 얘기 한 사람 5명이 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할 거는 18분, 20분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럼 100분이 넘는 동안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느냐, 앉아서 해도 지장이 없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 정도까지 체력이 안 될 정도의 저질 체력이면은 대통령 감당을 어떻게 하냐? 그럼 침대에서 대통령 할 거냐?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네거티브로 좀 간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탠딩이고 뭐 앉아서 하고를 떠나서 이제는 좀 더 격의 없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5명이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지율 좀 몇 % 이상은 좀 잘라가지고 더 좀 난상 토론은 좀 할 수 있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돌아서 한마디씩 하니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점검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지율 낮은 분들이 볼 때는 반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지율 낮은 분들은 낮은 사람들이 또 묶어서 하고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해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우리가 검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불러왔잖아요. 최태민이나 이런 거 설은 많았는데 우리가 검증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후보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 스탠딩 토론이 그냥 적을 그냥 교란하는 이런 타원을 떠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좀 뽑아내는 이게 앞으로 남은 TV 토론 5회가 남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표현은 스탠딩 토론인데 그 본질은 뭐 여러 가지 뭐 또 규격이나 양식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고 없이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식도 앉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짜여진 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 한다면 뭐가 해방되냐면 일단 상반신의 어떤 이 모션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금 뭐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라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나머지 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은 뭐 자유롭게 서서 하는데 경선에서도 역시 서서 해요. 경선에서는 아예 서서 예를 들어서 한 7명 정도가 서서 스탠딩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양당이 훨씬 재밌어요. 양자가 스탠딩을 하면 주고받는 게요. 주고받는 게 뭐냐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가장 재밌었던 게 이겁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트럼프는 관중석에서 질문할 때 그냥 서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관중석에서 누가 일어나서 질문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아예 객석에서 눈을 마주치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둘을 비교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자유롭게 자기가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뭐 정치, 사회 주제를 나눠서 또 외교해서 안보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전부 삭제해버린다면
이 사람들한테 뭘 볼 수 있냐면 리스크 관리예요. 어떤 이 의미에서 전혀 모르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의 대통령만,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바로 그 점에서 이런 이 후보 토론에서 그런 점들이 좀 더 살아나야 된다. 네. 하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스탠딩 토론에 반대하는 근거로 얘기하신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딩 토론을 하는데 각 후보별로는 한 18분 정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전체 100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을 서가지고 멀뚱멀뚱 있어야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논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방금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딩 토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량의 시간은 주되 그 안에서는 이 5명의 후보가 거의 난상 토론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받기도 하고 또 재반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한 분 한 분께 자 지금부터 18분 동안 말씀하십시오. 이 후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후보께 또 18분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니기 때문에 18분만 얘기하고 나머지 후보 얘기하는 그 총 100분 동안 멀뚱멀뚱 있는 게 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이 토론에 대한 전혀 맞지 않은 근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럼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좀 빌려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펴신 건지도 아니 설명해 주시죠. 룰 싸움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룰 싸움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난번 TV 토론에는 결국은 유승민과 심상정의 재발견이고 피할 것 같은 문재인의 선전 그리고 제일 잘할 것 같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제일 평가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룰 싸움은 TV 토론을 위한 기선제압의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는 얼마나 콘텐츠를 담아야 되는 거인가 문제인데 그동안 그 후보의 자질 검증이 정당의 기능에서 현대 정치에서는 대부분 미디어에서의 감성적인 느낌, 유권자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가 크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스탠딩이냐 앉아서 하느냐 그 사람이 웃느냐 아니면 좀 당황해야 하느냐 이런 그 편상적인 문제를 좀 봤다면 아마 2차 토론 때부터는 그런 모습보다는 보다 컨텐츠 측면에 주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진보와 중도의 연합 후보인데 당신 중도냐 진보냐 아니면 중도냐 보수냐를 밝혀라라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큰 정부인데 당신은 그럼 작은 정부냐라고 물어볼 때 안철수 후보는 작은 정부를 하게 되면 그 보수의 노선이 되기 때문에 나는 유능정부, 무능정부론으로 피해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이다. 당신은 민간이 자율이라고 한다면 그거 보수 같지 않느냐. 자기의 색깔을 밝히라는 공세를 할 때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다음번 TV 토론에는 각 후보 간의 의도와 그리고 그 의도를 피해나가는 콘텐츠에 좀 주목해보는 것도 좀 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까지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지율상에서도 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봐야죠. 지금 그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적폐청산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원했지만 또 반문 정서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반문 정서를 업고 또 안철수 후보도 또 왔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데 더 후보들에서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선거일이 이제 한 22일밖에 안 남았어요. 유일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TV를 통한 토론이죠.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왜 그 기업 개혁의 선도자겠어요? 그 청바지 입고 그 티셔츠 입고 그 마이크 차고 그렇게 국민 고객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많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는 TV 토론을 복장도 좀 자유복장하고 진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국민들이 하나하나 좀 파고보고 싶어요. 너무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TV 토론은 한 20분 얘기하니까 모범답안 외워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참모들이 하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5당 이번 5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집도 지금 선관위에 제대로 안 내고 있잖아요. 공약은 크게 하고 지금 공약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는 것도 내용이 없어요. 세금 열심히 걷고 뭐 부정부패 엄단해서 그 돈으로 재원 조달하겠다는 건데 이게 막 엉터리같이 짝이 없는데 하나하나 좀 샅샅이 좀 검증해서 정말 애워서 하는 건지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TV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에 그 지지도 양상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김에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3가지 정도가, 4가지 정도인가요? 선거운동 그 시점과 시작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특징점을 좀 꼽아주시자면 어떤 부분이 자, 있습니까?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1차 토론 이후에 나왔다. 1차 토론 이후에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몇 가지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 기관의 흐름들이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3주 정도 내리 급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실상 이제 TV 토론 직후에 벌어지는 거의 한 14, 15, 15, 16 요렇게 지금 벌어진 그런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토론 결과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간의 어떤 네거티브 공세들, 뭐 검증이라고 표현하죠. 검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계속 맞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아니냐. 뭐 몇 가지 이렇게 분석도 있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봅니다. 뭐냐면 안희정 지사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으로 이 지지율이 꺾였는데 그 꺾이는 시점이 3주였어요. 또 3주 동안 치고 올라가다가 한 번 딱 꺾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의 한 번은 조정기가 또 언제나 있다. 패러다임 속에서 이번에 그 조정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치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출렁거림이 있는데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안철수 후보가 하기 나름이다. 토론도 있고 앞으로 이제 토론도 사실 잘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앞으로의 터닝 포인트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토론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어떤 그 여론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여론조사를 이제 앞으로 선거 때까지 계속 수차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우리 그걸 보시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말 여론을 조사해서 그것을 이제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여론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큰 선거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는 이제 1,000명, 1,500명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지금 최종 대통령 선거 유권자가 4,500만 명 아닙니까? 이분들의 뭐 반만 투표해도 2,250만 명이 투표를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만 보시면 된다고 봐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만 본다면 일단 문재인 대세로는 깨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철수라는 후보가 양강 구도로 거의 고착화될 정도로 추격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 쉬운 지지층들을 기존에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견고한 지지층이 있던 후보가 아니고 그 성격상 이제 확장표를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투표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도 여론조사에 다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숨은 지지층이 좀 있고 그 결집의 순서, 시간적인 순서는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집의 모습은 보이겠지만 끝까지 뚜껑 열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결집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여론조사 두 가지만 얘기 좀 하나는 목수가 연장 탓을 하면 반드시 프레임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한 열흘 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양자구도가 있지도 않은데 왜 양자구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양강구도라고 하냐 그래서 이건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결국은 양자구도가 가장 큰 이슈로 안철수 후보 추격세에 동력을 달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여론조사 발표 나는 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있지도 않은 그 보수 정당과의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를 낸 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양자대기라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든 단일화하든 통합을 하든 내용적으로 같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서 이것을 유권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선거 조사하고 방법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과 조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약자의 포지셔닝, 패배자의 시비 걸기로 스스로가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대한 시비는 가급적인 유권자의 목과 언론의 목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이 가장 큰 두 번의 사건에서 상징적인 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문재인의 독주가 깨졌고 안철수의 또 상승세 또한 주춤하고 있다라고 해서 판세는 혼전이다.
근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1차 TV 토론 결과인데 오히려 문재인 후보에겐 독이 되고 안철수 후보에겐 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 독주 체제로 가다가 다시 양강 체제로 갔다가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연 확장이 주춤하고 고정 지지층들이 더욱더 지지를 가속하게 할 경우 중도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이걸 계기로 해서 현재 취약한 자신의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중도를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인 보수에 대해서 안보라던가 보수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전환적인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지지도는 양측에 득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지율이 재밌는 게 예. 안철수 후보가 양당 구도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 건 지지율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 떨어진 만큼 문재인 후보한테 또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네.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 만큼 그 중도 모르겠다는 쪽으로 지금 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 모르겠다 이렇게 잘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는 굉장히 많다. 네. 지난번 주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그 뭐 부인 취업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일 시킨 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 있죠. 또 문 후보가 또 안보라든지 내가 전쟁에 나면 총 들고 나가겠다든지 또 사드에서 전향적인 발언한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안정적인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좀 오른 예. 건 있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하고 또 40대 나이 40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문재인 투표할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대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40대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40대 후보가 지금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비율이 한 90% 가까이 돼요. 이 40%를 40대를 좀 잡는 사람 네. 아마 그쪽에서도 성패가 갈릴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첫 그 선거 캠페인 지역으로 인천 세월호 떠난 데를 갔는데 네. 그것보다도 젊은이를 공략하기 위한 자리를 좀 갖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 표심 그리고 또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남은 변수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당 내에서 사퇴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미 한 며칠 전부터 네. 3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다들 했죠. 첫 번째는 후보 등록 이전까지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 예. 두 번째 고비가 이제 투표지 인쇄. 그다음에 마지막 고비가 사전 투표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보 사퇴라든지 마지막 후보 사퇴 아니면 후보 연대 단일화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 이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유승민 후보 첫 번째 이미 걸려버렸어요. 후보 등록일 딱 되자마자 친박 의원들이 모여서 그 사퇴를 논의한다고 했을 때 유승민 의원 대응이 이거였습니다. 이름 걸고 얘기해라. 그런데 불행한 건 이름을 걸어버렸어요. 예. 한 의원, 그러니까 이종구 의원, 정책위 네. 의장이자 선대위 홍보 담당이었을 걸로 아는데요. 어찌됐든 이종구 의원이 직접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대선 후보의 영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대선 후보가 거의 모든 당 대표 역할도 하고 모든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권을 잡아야 되니까 대선 후보의 어떤 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대선 후보가 한 얘기를 바로 반박하는 듯한 이름을 걸고 정말 반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됐어요. 근데 그걸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정치는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3%포인트라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경선에서 2002년도 선거에서 정말 유명해졌잖아요. 몇 퍼센트 안 됐다가 나중에 광주 경선을 통해서 또 역전이 돼갖고 역전의 드라마 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의원들이 점점 후단협 그래서 흔들기 시작하고 끝내는 당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낸 경선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정몽준 후보를 끌어들여서 또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드러낸 건 뭐냐면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어떠한 의원도 가서 선수가 높던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머리 조아리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지지율이 낮으면 바로 이렇게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진짜 다시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후보 토론하고 그다음에 투표지 인쇄일까지 이전에
유승민 의원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자기가 내놓고 마지막 승부를 걸 건가 아니면 물밑 협상을 벌일 건가.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지지율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화가 쉬울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를 한다면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아예 애초에 무슨 어떤 협상을 할 듯한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이제는 뭐 거의 독자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자유한국당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지지율은 홍준표 후보가 보수의 뭐 대표라고 하지만은 지지율이 한 6%나 7%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10%가 넘어야지 선거 자금의 절반을 받고 15%가 넘어야지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자칫 이 지지율대로 끝까지 간다면은 저 자유한국당은 당사 구입할 때 은행 대출 받은 거 그거 다 당사 날라가야 되고 직원들 당 사무처요원 퇴직금까지 못 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에 의해서 돈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후춘 창업자가 돈 문제가 일생의 90%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돈 문제가 굉장히 큰데 예. 자유한국당이 저는 그 다른 데하고 그렇다고 해서 합종 연행을 할 가능성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하고는 서로 나올 때부터 친박의 탄핵 찬반을 갖고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서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바른정당도 할 수가 없고 그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은 손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왜 조선시대 때도 사문난적 있잖아요. 사문난적. 같은 유교의 주자학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당론을 걸고 노론 소론이 피 터지게 싸운 게 사문난적. 같은 뿌리가 원래 더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협종연행은 좀 어렵고 다만 한다면 바른정당은 조금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특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지역구가 주로 호남 쪽에 있고 바른정당은 뭐 전국에 있을 만한 경기도나 수도권도 좀 많고 하니까 바른정당하고는 어느 정도 가능성, 그것도 뭐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하나 제 생각은 합종 연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 말씀도 좀 곁들여서 그러니까 이 두 당이 단일화는 어렵기 때문에 뭐 연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바른정당의 그 후보 지지나 연대는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종구 의원의 맥락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 모인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사실상 29일까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보고 변화가 없으면 안철수 후보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분명히 그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것과 무관하게 바른정당이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임명진 위원장 말대로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일장이 있고 일단이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건데 장점은 안철수 대세론이 새가 붙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포괄한다라는 의미로 장점은 될 수 있는데 단점은 보수의 연쇄 도미노 사퇴론을 통해서 홍준표 보수 단일론의 불씨를 키우기가 좋습니다. 보수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오히려 몰아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홍준표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 15%에서 20% 득표를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 못하더라도 다음번에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에 강력한 야당을 위해서 홍준표를 살려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보수 유권자가 결집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바른정당이 아무리 탄핵에 찬성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보수 세력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호남과 수도권의 야권 나아가서 이 판을 보는 중도 부동층의 사람들에게 역풍이 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득실 관계를 잘 따져서 판단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아무래도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거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어떤 물리적인 공식적인 연대든 후보 단일화든 이런 걸 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사퇴를 하는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문제는 저는 뭐 반반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유승민 후보의 또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걸 가지고 뭐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뭐 거부하고 부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건 후보 간의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진보적인 그 성향에서는 바른정당도 계속 한국당과 똑같이 뭐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또 중도적인 입장 또는 중도 보수까지 생각한다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게 만든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투표가 아니었다면 국회 탄핵안 자체가 가결이 안 됐어요. 그 역할을 자신의 당에서 나온 대통령에게 탄핵을 가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그 후에도 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는 그런 야권의 요구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해야 된다라고 했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일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선언들도 했습니다. 뭐 예.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안 되면은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뭐 배수진을 치기도 했고요.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이 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알지도 못하셨고 거기에 관여를 하거나 막거나 이런 것조차 할 수 없었던 분들이다라는 걸 고려하면 그렇게 배척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중도나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국민의당이 40석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바른정당에서 어쨌든 지지 선언을 해주고 향후에 대선 후에 국민의당의 어떤 유력한 그 협치의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점을 오해 없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 변수를 한번 따져보면 이른바 뭐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이른바 빅샷, 거물들의 영입을 통해서 내부 선대위에 끊는 점을 높이려는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영입 인사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캠프에서는 뭐 비문계라든지 상도동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안철수 캠프에서는 반기문계, 구여권의 승부를 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의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통합, 국가개혁, 통합정부 등의 어젠다를 놓고 문재인 후보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후보의 결연한 통합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후보와 함께 전국의 방방 곳곳을 누빌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뭐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문재인 후보와는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겁니까? 뭐 돌아갈 수 없는 다리라고 보는 것이 뭐 따로 있겠어요? 네. 정치라는 게 항상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후보 관련한 화면이 준비가 돼서 들어봤고요.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안희정 캠프에 있기도 했고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수락하는 의사가 없는데 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부미 좀 일기도 했는데 네.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뭐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좀 당내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랑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안희정 캠프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 선대위원장에 내정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본인이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이 박영선 의원이 혹시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비문에다가 또 탈당을 한 김종인 전 의원 네. 저분하고 또 굉장히 원래 교류 그렇죠. 관계가 예. 많아서 그 문재인 후보가 박영선 의원을 저녁에 만나서 오랫동안 설득을 했대요. 네. 그때 박영선 의원이 그걸 캠프에 들어간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김종인 의원도 좀 같이 좀 끌어들여라 뭐 네. 이런 요구를 했다니까 그 박영선 의원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 볼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김종인 의원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네. 예. 정치는 유동적이다. 뭐 DJ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일을 모른다 하지만 김종인 의원은
문재인을 선언하면서 탈당을 해서 의원직까지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런 말을 봤자 좀 여지는 남겨둔다고 볼 수 있죠. 또 박영선 의원이 처음에는 김종인 의원이나 또 박지원 저 국민의당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3지대에 캠프가 설치가 되면은 빅텐트가 설치되면은 거기에 좀 참여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였는데 지금 제3지대 캠프가 이제 우야무야하고 사실상 텐트 폴대 세우다가 이제 치워버린 그런 꼴이 됐으니까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쪽에 들어가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 김종인 의원이나 다른 또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관심입니다. 박 의원이 김종인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막 거절을 하진 않으셨다 정도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만약 김종인 전 대표가 선대위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될 경우 파괴력이 있을까요? 국민의당이요? 아니요. 박영선 의원. 예, 예.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아까 그 박영선 의원의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시잖아요. 뭐 국가개혁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기에는 나머지는 잘 안 들어오고 이것만 들어와요. 통합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이 통합 의지를 확인했다. 이거 아닙니까?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2시간 30분에 걸쳐서 또다시 패권주의로 갈 거냐, 빔은 또 내칠 거냐, 아니 정확하게 약속을 해야지 괜히 선대위 이름만 올리고 그 다음에 팽시킬 거 뻔히 그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다오. 확실하게 우리를 선대위에 포함시키면 그 이후에 통합정부, 말은 통합정부죠. 어찌됐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빔은 어떻게 중용할 거냐, 이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 그 이후에 박영선 의원이 김종인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 건 그 약속에 대한 이 이야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전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다음에 파괴력이 있다라기보단 문재인 대표로서는 누구누구를 더 끌어올 수 있냐면 정운찬 전 총장, 그 다음에 홍석현 전 회장, 이런 사람들의 제3지대에 있는 사람까지도 만약 온다면 그들의 파괴력이라기보단 그들이 혹시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혹은 다른 쪽으로 가는 효과보단 훨씬 더 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최소한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까지 통합정부를 지금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명 성남시장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직을 사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본인이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꾼들에게 지금 자문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는 그런 거 안 물어보면서 왜 시장 사퇴 여부는 물어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도움을 문재인 후보 쪽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직 단체장이다 보니 아마 그 거절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게 아닌가. 하지만 마음은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돕고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마 누리꾼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누리꾼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 성남 지역 주민들은 절대로 반대할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후보 측 지지자들도 사퇴했을 경우에 얻는 것하고 그 현직에 얻는 걸 보면 성남 일대의 그 경기도 동부표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는 이미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야권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측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현직 사퇴를 거절할 명분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사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누리꾼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안철수 캠프 얘기도 좀 해보죠. 안철수 캠프에는 반기문계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글로벌화를 이끌어왔던 반기문 총장이 우리 희망이었듯이 벤처기업을 이끈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한 달 후 우리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안철수 후보에게서 찾고자 한다.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희망을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통해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도의 정당 국민의당 제19대 안철수 대통령 후보만이 안정된 대한민국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과 여론을 종합 분석 역사적인 국민의당 지지 선언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반기문 지지하는 팬클럽이죠. 반딧불이와 또 반사모 중앙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결국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반기문 총장은 이제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떠나신 상태지만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두 단체가 지금 다 지지 선언을 한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에게 보통 중도 보수들이 지지를 많이 했던 걸로 봐서는 역시나 이제 안철수 후보께 이 중도 보수표를 좀 더 결집시키고 다지는 그러니까 이 표가 원래 이제 반기문 총장께 있다가 안희정 지사께도 갔다가 이렇게 좀 분산되고 흘러갔던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최종적 종착역이 우리는 안철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또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점점 중도 보수표를 결집해 가는 모습 보이는 데서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 선언을 하거나 참여하시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지역 그 영남이나 호남이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 굉장히 뛰어넘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만 보면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갔는데 이것을 실제로 선거일에 그 투표 현장에 나가서 안철수 후보를 찍는 투표로 단단하게 굳혀가는 과정이 이제 안철수 후보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상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반 전 총장 정무특보였고요. 박상규 전 의원도 반기문계였는데 같이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하는 바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외연 확장은 중도를 다지고 그리고 보수로 확장하는 거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를 다지고 중도의 외연 확장하는 게 과제인데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충청이라든가 연령적으로는 중도 보수, 연령적으로 고연령,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 진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의 그 확실한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보수 공약을 던진다고 해서 호남의 고연령층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문재인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기반으로 하고 보수층에 대한 승부를 건 보수 후보를 자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총장 전 지지자의 흡수라던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문재인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마지막 선택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것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딜레마가 개혁과 보수를 병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도 해야 되고 보수도 끌어안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되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 힘든 거 아닌가. 새정치라는 거는 새로운 기치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그 보수를 끌어안다 보면 아무래도 올드한 이미지, 낡은 이미지를 주잖아요. 저 반딧불이 뭐 저런 분들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시지만은 젊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보수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보수층이 뭐냐면 탄핵에는 찬성하고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는 싫어하는 이런 신보수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할까가 중요한데 저렇게 보수 끌어안기만 자꾸 하면 제가 호남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고 젊은 층, 40대 이하 젊은 층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안 쳐다보고 저 50대 이상만 안철수 후보를 쳐다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미지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그 유권자를 뭐 토끼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남의 토끼 자꾸 쫓다가 진짜 안철수 후보의 본연의 지지층 젊고 패기 있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그게 희석되는 게 아마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오늘 선거운동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구를 일단 갔고 안철수 후보는 호남행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그게 뉴스로 크게 나왔죠. 왜냐하면 민주당 원래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통 야당 아니었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선거 개시 첫날 TK 대구를 찾아가서 선거 개시 운동을 한 건 처음이에요. 거의 제가 기억하기에도 처음입니다. 그만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대구 민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물론 김부겸 의원을 포함해서 대구에 이미 의원의 깃발을 꽂았다라는 점. 두 번째는 최근에
문재인 후보의 대구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면 좀 추격하는 안철수 후보를 추격하는 어떤 모양새. 네. 그래서 PK와 TK가 지금 갈라서 있지만 그러나 PK를 기반으로 한 문재인 후보가 TK의 어느 정도의 표를 흡수해서 동진하자, 서진하자, 서쪽으로 가자 이런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